네, 그러면 이 5가지 읽기 방법을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문학작품 알퐁스 도데의 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문학작품을 가지고 이 읽기 방법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실제로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적 읽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도입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브롱산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무렵 나는 목장 안에서 혼자 라블이라는 개 한 마리와 양들과 함께 몇 주일씩 사람 그림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네, 이 부분이 알퐁스 도데의 별의 도입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의 배경, 위브롱산이라는 곳, 그리고 주인공의 직업, 양치기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의 생활 방식. 양치기인데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죠, 산속에서. 그래서 몇 주일씩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런 이 주인공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골짜기 밑부분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언덕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아까의 웃는 표정과는 딴판으로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나타났다. 소나기로 불어있는 산 밑 소그르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그만 빠졌던 모양이다. 네, 이 부분에서는 목동에게 식량을 주러 왔었던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다시 목동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을지 또 시간은 언제쯤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질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의 계절적인 배경이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은 해질 무렵이었다. 그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어떤 사건을 겪었을까? 아마 소나기로 불어있는 산 밑 개울을 건너다가 빠졌던 모양이다 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생각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정보가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어 나가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일련의 과정으로 쭉 나열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추론적 읽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서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특히 듣고 싶은 얘기는 이 고장 인근 심리사방에서 제일 예쁜 우리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의 소식이었다. 가난한 양치기인 주제에 그런 것이 왜 궁금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스테파네트는 이제껏 내가 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대답해 주리라. 네, 이 부분에는 스테파네트에 대한 이야기가 소식이 듣고 싶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 그런 게 왜 궁금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죠. 나는 이제 20살의 건장한 청년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오매불망 그리워할 정도로 스테파네트를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눈뜰 나이, 또 사랑하고 싶을 나이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테파네트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또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나는 스테파네트를 좋아한다,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스테파네트의 외모를 묘사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스테파네트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등에 양쪽으로 얹은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은, 방금 소나기가 지나간 산속 공기의 맑은 기운을 받아 장밋빛으로 볼을 물들인 그녀였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스커트 차림을 한 그녀의 자태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춤이라도 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사실 스테파네트의 외모가 묘사된 부분은 이 부분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스테파네트의 외모가 그려지시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서라고는 장밋빛으로 볼을 물들인 그녀, 아마 볼이 빨간 소녀였겠죠? 그리고 옷차림은 꽃무늬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치마, 이게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어디선가 춤이라도 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라는 얘기는 아주 밝고 쾌활한 동작 또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아서 왔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자세가 바르고 꼿꼿한 그런 소녀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들을 상상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인데요. 거의 모든 소설들이 인물들을 묘사할 때 그 인물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어떤 윤곽만 그려주면 우리가 마치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듯이 머릿속으로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름대로의 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양 묘사뿐만 아니라 스토리, 또 등장인물들의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몇몇 개의 단서를 가지고 추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글을 읽는 과정은 추리하는 과정이다. 또 모든 소설은 추리소설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론적 읽기 부분입니다. 갑자기 초막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밖으로 나왔다. 양들이 몸을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대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면서 울음소리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아가씨는 따뜻한 불기운이 생각난 것일 게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의 어깨에 양털을 덮어주고 불을 더 지펴주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스테파네트가 물에 빠져서 돌아왔을 때 목동이 자기의 초막에 스테파네트를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잠을 자게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테파네트는 그 초막에 문을 열고 나와서 목동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목동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양들이 시끄럽게 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나 보다. 그리고 초막 안이 추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테파네트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고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이 소설의 단서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스테파네트가 만약 이 목동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면 초막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목동이 스테파네트의 행동을 보면서도 마치 자신에게 스테파네트가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잠을 깨웠구나. 또는 너무 추웠나 보다. 그것이 초막문을 열고 나온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목동이 순수하기도 하고 아가씨를 자기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상적 읽기 방법입니다. 감상적 읽기는 사실 뭐 내용을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을 최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또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상적으로 읽어야 하는 작품들은 좀 읽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은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아가씨였다. 그토록 나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나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이제껏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아주 순수한 청년의 사랑, 설렘 이런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목동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오매불망 그리던 아가씨였는지, 그런데 그 아가씨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설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신다면 충분히 공감하면서 충분히 감상하며 읽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연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있다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못가의 샘물은 더 한층 명랑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연못이나 늪에 작은 불꽃을 일으키며 온갖 산의 정령들이 깨어나 공중의 나뭇잎을 흔들어 소리나게 하고 나뭇가지와 가지를 흔드는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울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밤에 산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산속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그런 전경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마치 나도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숲속에 목동과 스테파네트가 지금 모닥불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데 마치 나도 그런 평화로움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함께 그 장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또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든지 또 무엇인가 평화로움을 느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감상적인 읽기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사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유명해졌을지도 모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꼼짝도 않고 하늘의 별들이 솟아오른 아침 햇살에 밀려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맑은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아가씨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을 둘러싸고 별들은 양떼처럼 여전히 조용한 걸음을 옮겨갔다. 그리고 몇 번이고 나는 이별 가운데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네.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동의 사랑, 그런 마음이 잘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목동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그 아가씨,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나의 어깨에 잠들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어깨에 기댄 아가씨를 길을 잃은 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별인데, 어, 이렇게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형상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목동의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런 마음도 또 하나의 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의 제목은 단수인 별이 아니라 복수인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감이 안 좋았는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은 별들이라고 번역된 작품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감상적 읽기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 부분을 세 군데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는 설렜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제가 이렇게 감동을 파괴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감동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제 목소리 없이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판적 읽기 내용을 한번 보고 나시면 아, 감동 파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목동이 아가씨에게 아가씨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보다 멀리 네 개의 빛나는 축과 함께 있는 것이 영혼들의 수레예요. 앞에 이끄는 세 개의 별은 세 마리의 동물들이고 세 번째 별 바로 곁에 있는 작은 별이 바로 마차부랍니다. 그 주위로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지요? 그건 하느님이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길 원치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좀 더 아래 쇠스랑 또는 세 명의 왕이라고 부르는 별이 있지요. 네, 이 부분을 뭘 비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의 역량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이 작품의 계절적인 배경이 여름인데 겨울철 별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 마리의 동물들 바로 곁에 있는 작은 별 마차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마차부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에 보이지 않는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어떤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두고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과학도가 앱의 힘을 빌려서 이 리브롱산의 위도와 경도를 계산해서 여름철이라는 가정하에 저녁 8시 내지는 9시부터 새벽까지 보이는 별자리들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시간에 보일 수 있는 별자리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친구의 결론은 이 알퐁스 도데가 문과생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같은 문과 출신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알퐁스 도데가 별자리에 무지해서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알퐁스 도데가 비록 틀린 내용이지만 이 별자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별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아가씨를 옆에 두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별자리를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작가가 그냥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목동은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 앞에서 잔뜩 힘을 주고 뭔가 자랑할 거리를 한 가지 찾아낸 것이 바로 별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던 여자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떨리고 설렜을까요? 과연 제정신으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작가가 이런 떨리는 목동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별자리를 틀리게 서술한 것이라면 우리는 작가가 뿌려놓은 떡밥들을 제대로 수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틀린 묘사를 한 것이라면 독자들이 그것을 읽어내 주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 첫 번째 부분은 별자리에 대한 얘기,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네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야 피를 끓일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다만 아가씨가 초막 한 구석에서 그 어느 양보다도 소중한, 어느 양보다도 순결한 양으로서 나의 보살핌 안에 안심하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긍지가 일 뿐이었다. 네, 이 부분은 아주 순수한 목동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비판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비판적 읽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목동은 이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가슴 뿌듯한 긍지가 일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물론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을 품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목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스테파네트를 너무나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 스스로 억눌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계층의 차이 때문인데요. 스테파네트는 지체 높은 주인집의 아가씨였고 목동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20살짜리 산속에 묻혀서 양이나 개 한 마리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가씨를 넘볼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층이 다르면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상, 또 이러한 내용,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칭찬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의적 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의적 읽기는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의미들을 내가 스스로 구성해보는 또는 의미를 부여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가지고 내용을 재구성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재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목동이 신분의 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스테파네트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또는 그것을 가지고 리라이팅을 해본다면 아주 창의적인 독서법, 읽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별자리를 틀리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또는 목동의 입장에서 이렇게 별자리를 틀리게 말한 또는 틀리게 쓴 이유를 변명해 보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별자리를 바르게 고쳐본다면 어떨까요? 여름철에 프랑스 리브롱산에서 보이는 별자리이면서도 그 분위기와 잘 맞는 아가씨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그런 별자리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별자리로 고쳐본다면 어떨까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창의적 읽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작품 속에서 읽은 내용과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 나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해 보고 싶은 내용은 사랑과 결혼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적 계층 문제였습니다. 지금 별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사회상도 프랑스 혁명이 지난 지 오래지만 아직도 계층이 없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계층에 따라 사랑이나 결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보기 방법은 작가의 삶과 작품을 과연 분리해서 감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알퐁스 도데는 이렇게 당시에 문란했던 그런 이성관계,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사회상을 질타하기 위해서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작가 알퐁스 도데는 정작 매독으로 사망했습니다. 17살에 매독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매독은 선천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알퐁스 도데는 17살에 매독에 감염되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본인이 그토록 이 작품을 통해서 경고하고 싶었던 또 경계를 주고 싶었던 그런 당사자가 바로 작가 본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자기의 작품에 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친일 작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교과서에서 친일파 작가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작가의 사상과 생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퐁스 도데의 별을 통해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읽기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들려드린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더 풍부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오랜만에 또 이런 소설을 다시 꺼내어서 조용하게 혼자 읽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